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민간경비론, 지난 시간에 각국의 민간경비의 법적인 관계, 그 중에서도 우리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줬었던 미국 영미법규 계열과 그리고 각종 법률 제도가 들어왔었던 일본, 민간경비의 법적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의 법적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의 법적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민간경비의 기본법이 되는 바로 경비업법.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의 민간경비 발전 과정에서 보시면은 용역경비업법이었다가 99년도에 또 2001년도에 특수경비제도가 바뀌면서 새롭게 명칭이 바뀌었던 경비업법. 이 경비업법에 물론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특히 이 경비업법에서 민간경비업과 그리고 민간경비원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다른 국가들처럼 형사법적으로 민사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법적 성격과 법적 지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법이라고 하면은 바로 경비업법입니다. 이 경비업법 제2조에서는요, 경비업이란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이 영업업을 말한다 하고서는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종류, 아마 제일 첫 시간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시설경비 업무, 그리고 호송경비 업무, 신변보호, 기계경비,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추가된 특수경비, 이렇게 총 5가지 경비업이 있습니다. 이 5개의 경비업, 이 중에서 시설경비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으로 해서 각종 건물의 빌딩이라든가 각종 시설들에 기본적으로 인력경비를 제공을 해주는 이러한 일반적인 경비원, 실제로 전체 경비원들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 상당수가 다 이 시설 경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즉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시큐리티입니다. 그래서 시설 경비는 이 장소라는 게 이 장소 자체가 이동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을 할 수 없는 대상인 이 장소, 시설과 장소에서 도난, 화재, 혼잡이라든가 등등등 위험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 겁니다. 물론 범죄 예방과 관련된 거 모두 포함을 했어요. 한편 이 시설 경비가 움직일 수 없는 장소, 시설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호송 경비는 이 대상이, 즉 시큐리티를 하는 대상이 움직일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운반 중인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 등에 대해서 도난, 화재 등의 위험 방지를 하는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시설 경비와 호송 경비, 뭔가 대상을 지킨다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시설 경비, 장소나 시설처럼 움직일 수 없는 내부에 있는 시큐리티든 아니면 외곽 경비든 간에 이러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는 반면에 호송 경비는 그 대상 물건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ATM기에 들어가는 현금에서부터 시작해서 명절 때 상품권 운반이라든가, 또 가끔 전시회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행사가 있었을 경우에 박물관 물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그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수송 운반하는 데 있어서 이 호송 경비가 움직이는 대상을 상대로 해서 시큐리티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한편 신변보호는 이러한 시설 대상 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로서, 여러분들 신변 보호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경호 업무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TV나 아니면 영화, 각종 이 매체에서, 대중매체에서 봤었던 것처럼 대통령 경호실에 있는 그 경호원, 당연히 대통령 경호실에 있는 경호원도 이러한 신변보호 업무를 합니다. 물론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공공의 차원에서 공무원으로 채용돼서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라든가 국가의 중요한 인사들을 이 시큐리티를 하는 게 신변보호 업무입니다. 이거는 민간경비 영역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이죠. 경찰도 이런 업무 하죠. 경찰에서도 경호 업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실이지 하지만 경찰에서는 그 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삼부 요인이라는
3부요인, 5부요인이라는 뭐 우리나라의 뭐 국회의장이라든가 대법원장이라든가 국무총리라든가 이 사람들에 대한 각종 신변보호 업무 하고요. 그 외에 외국에서 아주 중요한 귀빈이 왔다라든가 이랬을 경우에도 경찰에서 이 경호 업무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맡기도 합니다. 자, 결론인즉슨 이러한 공공섹터에서 하는 이러한 신변보호 업무를 모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경비업법은 모든 일반 대중한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말 그대로 민간 경비, 즉 계약자가 이 지정된 계약 내용으로 이 시큐리티 서비스, 이 경호 서비스, 보디가드 서비스를 받는 게 바로 민간 경비, 이 경비업에서 얘기하는 신변 보호 업무입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뭐 대기업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뭐 연예인이라든가 이러한 경호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요. 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심야 시간대에 다녀야 되는 뭐 수험생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외진 곳에서 있어서 경호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랬을 경우에도 이 경호 업체에서 이 계약에 의해 가지고서는 경호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 기계경비업과 특수경비업이 있는데요. 기계경비업은 일단 이 서비스를 해주는 대상, 서비스를 하는 이 주체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가 모두 사람이 주체가 돼서, 즉 사람인 경비원이 파견이 돼서 하는 업무인 반면에 기계경비는 이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 즉 기계가 시큐리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기기를 뭐 설치를 하고 기기를 수리를 하고 기계에 대한 통신작용에 의해 가지고서는 뭐 긴급 출동 서비스는 해줄 수 있지만 실제 기계 경비 업무는 이러한 기기를 중심으로 해서 시큐리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에 감지, 송신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경비 대상 시설 외 장소에 설치한 이 기기로 도난, 화재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가 이 기계경비입니다. 자, 요즘은 이러한 기계경비 업무를 그냥 기계경비 감지기와 송수신기만 그냥 설치만 해주는 게, 경보기면서 설치만 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치된 것을 통해서 만약에 침입을 인지하거나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경보가 울렸을 경우에 바로 연결된 통신국을 통해서 긴급 출동을 해주는 서비스가 보편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즉 기존에 있었던 기계경비 업무와 일종의 인력경비 업무가 같이 종합적으로 한다고 해서 토탈 경비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즉 기계경비 업무와 시설경비 업무가 함께 연동돼서 하죠. 또 뿐만이 아니라 요즘 거의 대부분의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아파트나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CCTV와 경비원이 항상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이것도 일종의 이 종합적인 이 종합경비, 즉 토탈경비 시스템입니다. 시설경비가 아니라 호선경비나 아니면 신변보호도 당연히 이러한 기계경비 업무에 있는 각종 기기나 장비를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경비 업무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상당수가 이렇게 융복합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이 특수경비는요, 우리나라의 국가 중요시설, 뭐 예를 들면 뭐 공항이나 방송국이나 뭐 원자력 발전소라는 국가 중요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중요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경비나 도난, 화재 등의 위험 방지를 하는 업무로서 이 특수경비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필요에 의해서는 뭐 대테러 활동 등을 하기 위해서 총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한편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앞서서 얘기했었던 시설경비, 호선경비, 신변보호, 그리고 기계경비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반 경비원이라고 하고, 한편 맨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특수경비, 이 특수경비 업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를 특수경비원으로 서로 구분을 해서 합니다. 이 구분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일반 경비원에 되기 위해 가지고서는 기본적인 교육 시간을 이수를 하고 보통 24시간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의 교육을 이수를 3일에 걸쳐서 24시간 교육을 이수를 하고서는 현장에 배치가 되는 반면에 특수경비원은 24시간이 아니라 88시간이라는, 그래서 기존보다 거의 한 4배 가까운 시간을 교육을 받고서는 현장에 배치가 되는데, 그 이유는 그렇죠. 아무래도 특수경비가 국가 중요시설을 경비해야 되기 때문에 뭐 사격훈련을 포함을 해가지고 다양한 경비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현장에 배치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일반 경비원과 특수 경비원으로 서로 근무하는
업무에 따라서 서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편 경비 업체는 이러한 이 경비 업무를 하고 있는 이 법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경비업은요, 일정한 업무를 도급받아서 행하는 영업으로서 이를 영위하는 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상법상의 일종의 의제 상인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경비업체를 법인으로 제한함으로써 일반인이 경비 업무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 친구를 경호해 주고 싶다 해서 그때서부터 내가 이 경비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법인으로서 등록을 해서 민법상 법인에 관련된 준용에 따른 이 경비업체가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왜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관련되어 있는 각종 법률적인 이 관계가 명확해야지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에 혹시 만약에 발생했을 수도 있는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각종 보상 업무가 이 법률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개인 간에 했었을 경우에 이거를 모두 다 경비업종으로 구분을 해준다고 그러면은 사실 경비업을 빙자해가지고 아주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이런 법률적인 책임 소재를 명확하기 위해서 경비업체를 법인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규율은 경비업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법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는 사법적으로 규율을 사법적으로 해결하고 있어서 법적 지위 또한 일반 개인에 대한 이 개인 일반 사인으로서의 지위에 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편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려는 이 한국의 민간경비원의 법적인 지위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헌법상의 지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 개인의 기본권이나 아니면은 개인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법률상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이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행정에서 이 경비업과 그리고 청원경찰법에서 얘기하는 이 청원경찰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경찰행정이라는 큰 범위 내에서의 이 민간경비 업무 그리고 청원경찰 업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상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업무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에 있어서 민간경비원으로 누구나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민간경비원으로 활동을 하되 이 민간경비원의 법적인 지위라든가 각종 권한에 대해서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었던 경비업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비원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에 당연히 따라야지 되겠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헌법상으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뭐 신원조회 과정에서 아니면 경비 업무를 하는 그 교육 과정에서 제대로 이수를 못했을 경우에 당연히 그 업무를 할 수가 없고요. 일단 경비원이 돼서 경비원으로서 어떠한 법적 지위나 권한을 받는 것은 현재로서는 지금 이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러한 관리 권한, 이 관리 권한 내에서 이거를 민간경비원이 대신해주는 일종의 이 소유자의 그 권한 내에서만 관리권의 일환으로서 확인을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헌법상으로 봤었을 때 현재 경비업 그리고 경비원의 업무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지만 관련되어 있는 법률, 경비업법에 관련되어 있는 법률에 당연히 따라야지 되고요. 이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권한은 개인, 즉 계약 당사자에서 원주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자의 권한 내에, 이 관리 권한 내에서 민간경비업체, 민간경비원이 그것을 대신해주는, 대리해주는 이러한 권한 내에서만 이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형법상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민간경비원이 만약에 범인을 임의로 체포를 하거나 아니면 규정에서 어긋나서 감금을 하게 되면은 형법상으로 체포감금죄가 성립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민간경비원은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일반인, 개인 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경찰행정의 넓은 범위에 의해서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처럼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자, 다만 자기 스스로나 아니면은 타인의 법익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입장으로서 여러분들
형법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는 위법적 조각사유에 있는 것처럼 정당방위라든가 긴급피난이라든가 자구행위, 그리고 형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현행범 체포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간경비원도 일반 사인이지만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비원이 경비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거기에 무슨 강도를 보거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긴급한 상황이 있어가지고서는 그 긴급한 상황 내에서 범죄를 방금 행하거나 아니면은 행한 직후에서 이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경비원으로서 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는 하되 바로 출동한 경찰에게 이 사람을 인계해 주는 것까지만이 그 역할이지, 이에 따라서 체포를 해놓고 난 다음에 따로 감금을 하거나 이 사람들을 뭐 따로 신문을 하거나 이러한 권한, 뭐 수색을 하거나 이러한 권한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나와 있는 것처럼 경비원의 피의자의 체포라든가 증거 수집 활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 즉 사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만을 민간경비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혹시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라든가 아니면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하는 경우는요, 형사소송법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만약에 수집한 증거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그거를 경찰이 그 자리에서 수집을 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또한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에 의한 증거로서 원형될 경우에는요, 이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로서 거기에 들어가서 직접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 과정에서 경비원 스스로도 피해를 입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피해자로서 증언하는 거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편 민사법적으로 봤었을 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비업은 그렇죠, 법인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인이 아니고서는 경비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법인과 관련되어 있는 허가는 주무관청인 지방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석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뭐 천안 지역에서 경비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충남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얻어서 이 주무관청이었었던 지방청에서 이 법인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사무와 지도 감독 업무를 합니다. 자, 하지만 충남지방청 입장에서도 이거를 이 충남관 내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이 경비업을 다 일일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적으로도 장소적으로 멀기 때문에 이 업무를 거의 대부분 그렇죠, 관할 경찰서장한테 위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허가증이라든가 각종 법률적인 행위는 지방청 단위로 진행이 되지만 관련해서 직접 지도 감독을 나가는 것은 지방청에서 나가면서 그렇죠, 관할 경찰서에 위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는 경비업의 특수성으로서 벌칙, 과태료, 양벌 규정이 경비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차례로 볼 건데요. 요거는 이 경비업법을 본격적으로 볼 때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고요. 또한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손해 방지를 못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배상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경비업자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흔히들 경비원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비업을 법인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경비원 개인이 본인이 손해 발생을 해야지 될 경우에 이 손해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경우에는 경비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사인으로서의 이 법적 능력이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관련해 가지고서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충분한 보상액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 자, 하지만 회사인 경비업체는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경비업체가 경비원을 고용한 상태에서 이 경비업이 사실상 이 계약자하고 서로 계약을 맺고서는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1차적으로 바로 보상은 누가 해주냐면은 이 경비업체, 즉 법인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업자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이 과정에서 그러면은 그 많은 손해배상액을 모두 다 업체가 하려면은 업체로서도 굉장히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위험하고 또 그만큼 이 손해율도 굉장히 높겠다라고 하겠지만, 당연히 그래서 경비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배상 책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을 계약해서 보험회사와 직접 체결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비업체 자체도 경비업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서는 배상을 못 해주거나
동시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모두 다 소송에서 져가지고 이 경비업체가 파산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또 역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보증보험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 안전성을 보장해주고 있고, 이러한 업무를 지원하는 게 우리가 앞서서 경비업의 발전 과정에서 확인했었던 것처럼, 그렇죠, 이 경비협회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공공기관들이 그 의무를 강제해놓고 항상 이 내용을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민간경비원은요, 공무수택 사인으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다만 민간경비원은 이러한 공공의 업무를 진행하는 게 아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특수경비원은 이 제한된 장소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무수탁 사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경비원은 그래서 총기까지도 사용을 해가면서 경비 업무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편 마지막으로 경비업법상의 이 행정적인 통제를 보시겠는데요. 경비업의 허가는 이 법인의 주 관할 소재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청장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급받아서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이 허가권자인, 그렇죠, 지방청장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신고됐을 경비업은 유효기간을 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5년 이후에도 계속 경비업을 하려고 할 때는요, 갱신허가를 이어서 받도록 하고 있고요. 경비원을 현장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배치하기 전 이틀 전인 48시간 이전에 이 관련되어 있는 이 관할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배치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이 배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관할 경찰 관서장의 배치 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노사분규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를 하려고 그럴 때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이 인원을 배치를 해야지, 갑자기 상황이 긴급해졌다고 해서 아무나 그냥 경비원을 그 자리에서 채용을 해가지고서는 현장에 배치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당연히 이쪽 이 법률적인 관계라든가 현장에서의 이 긴급 상황,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거를 모두 다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신청하고 이에 따른 배치 허가가 행정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당연히 경비업자의 입장에서는요,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을 해서 미리 배치를 해놔야 되고, 관할 경찰서장한테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경비업법에서는요, 이 허가 관청이 경비업자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 취소나 6개월 내 기간을 정해서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또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행정처분할 경우에는요, 청문을 해서 이거에 따른 소명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한편 감독과 이러한 제재를 위해서 경찰청장 또는 지방청장이 경비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경비업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경비 지도사를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무허가 경비업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세죠. 그래서 이 무허가 경비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 처분을 한다라거나 양벌 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자, 그 밖에 종업원 등이 이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련돼서 벌칙 규정에 관련되어 있는 위반 행위를 했었을 경우에 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벌금형까지도 가할 수 있도록 그만큼 법률적인 책임을 강화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민간경비 법적인 관계라 법적인 지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경비업 크게 5가지로 되어 있죠.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로 되어 있고, 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서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고용돼서 교육을 받고 현장에 배치되는 사람들 말합니다. 경비업체, 그렇죠, 법인으로 함으로 해서 법적인 책임을, 민법상 법인으로서 법적인 책임을 강화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일반 개인과 유사합니다. 한편 민간경비원의 법적인 지위는 일반인의 지위로서 형사법상으로는 사실상 이
경찰이 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기는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정당방위라든가 긴급避難이라든가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행범 체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고, 민사법상으로는 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었을 경우에는 경비원이 물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경비업체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행 보증보험을 강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행정적으로는 주로 지방경찰청장이 5년의 유효기간을 두고서는 이 경비업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이 허가와 관련된 이후에 경비원을 현장에 배치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관련돼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행정처분이나 감독, 제재 등도 이러한 것들을 이 관할 관청에서 진행을 하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고, 그만큼 강력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법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민간경비,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의 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민간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법인 경비업법을 펴놓고서는 같이 한번 보거나, 또 경비업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들까지 모두 다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 보신다 그러면, 혹시 개인적으로 경비지도사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실제 민간경비업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진출한다 그러면은 관련되어 있는 기본법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이 강제 규정들이 실제로 현장 업무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어서 나와 있는 퀴즈 한번 풀어보시면서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